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폐가의 귀신이 화가 나서 우리 집까지 따라왔다. 대학교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방에 있어서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산이라고 하기에는 낮고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그런 애매한 산들입니다. 그런 산 속에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명한 폐가라서 선배들도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에게 폐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친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선배들이 혹시라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생길 일을 대비해서 남자 동기를 한 명 더 꼬셔서 가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동기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해서 둘이서만 폐가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폐가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사실 면허 딴 지 2개월 된 친구의 운전 실력이 더 무서웠습니다. 언덕을 조금 오르다 보니 폐가가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도 없고 낡은 마루만 보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놨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거미줄이 사방에 있는 걸로 보아 사람들이 왔다 간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집이 넓기는 했는데 가구도 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허무했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친구랑 몇 마디 나누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확 꺼졌습니다. 저희는 순간 당황해서 재빨리 부둥켜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놀란 마음에 1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딘가의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와 저는 공포에 잔뜩 질렸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순간 저희는 너무 깜짝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쌀 단지 같은 걸 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거의 구르는 것처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여자가 저희를 노려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대로 차를 탔고 기숙사에 냅다 뛰어 들어갔습니다. 심하게 놀란 데다 너무 갑작스럽게 뛰었기 때문일까요?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풀린 저희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옆에서 단지 안에서 쌀을 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게 쉬는 숨소리가 제 귓가에 바로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지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 괴롭히던 소리 또한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같이 갔었던 친구의 방으로 갔습니다. 제 맞은편이라 바로 문을 열면 나오는데 친구가 울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천장에 붙어 있었어. 그런데 눈이 없었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내 볼에 닿는 느낌이. 그 여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한테 손을 뻗는데 어떻게 우리 괜히 갔나봐. 친구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복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방에서 나오는데 저희를 보고 하얗게 질리며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그 친구의 살기 어린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희의 손을 잡고 갑자기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친구는 저희를 확 돌아보며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달고 왔어? 저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친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데
친구가 저희 팔목을 꽉 잡고 저는 옹치를 않았습니다. 팔목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고 있었지만 저희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가 잡고 있는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한 곳은 무당집이었습니다.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젊은 여자분이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엄청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의식 같은 걸 했습니다. 몇 시간 정도 굿이라고 생각되는 의식을 하고 저희에게 쌀을 2움큼 정도 먹인 뒤에 손톱이랑 조금 잘라서 태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대로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데려간 친구는 이제는 괜찮다며 푹 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긴장이 풀려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친구가 해준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요약하자면 폐가를 호기심에 찾아간 나와 친구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폐가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의 모습을 목격한 뒤 공포에 휩싸여 기숙사로 도망쳐왔지만 그 밤은 이상한 소리와 무서운 꿈에 시달렸다. 결국 무당집을 찾아가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평온을 되찾았다. 두 번째 이야기, 차에 탔던 것은 귀신일까? 그날은 추수감사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데니는 워싱턴주 스포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부모님을 데려다 드리는 연례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6시간이나 걸리는 운전길에 부모님은 끊임없이 운전에 대한 잔소리를 하니 데니는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번 도로 여행을 할 때마다 한 번쯤은 일이 틀어질 것처럼 보였고 그 예상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데니가 길을 잘못 들면서 가족들을 인 적 없는 긴 2차선 도로로 들여보낸 거죠. 도로의 양쪽으로는 울창한 숲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큰 길로 돌아갈 수 있을진 그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가족들은 화장실을 미리 들리자며 외딴 휴게소에 들어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차에서 나와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앞에 주차된 커다란 픽업 트럭이 데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니 외에 유일하게 주차되어 있던 그 트럭의 운전석에는 수염이 난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데니는 화장실에서 일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보여 데니는 주위를 좀 더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거대한 픽업 트럭의 낯선 남자로부터 느껴지는 압도적인 두려움에 애써 주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 그의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데니는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모두가 출발할 준비가 되자 데니는 길게 뻗은 도로로 다시 들어섰고 짙은 어둠도 주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밝은 불빛이 데니의 뒤에서 비치기 전까진 말이죠. 그건 휴게소에서 보았던 그 트럭이었습니다. 마치 종말이라도 온 마냥 트럭은 상향등을 미친 듯이 깜박거리며 계속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데니는 부모님이 그저 조용히 침착하게 있는 걸 보며 그저 의아하게 여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데니는 창문을 내려 추월해 가라며 손짓했지만 그 거대한 트럭은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댈 뿐이었습니다. 결국 데니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나와 그 뒤에 차를 세운 트럭 운전사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염이 난 그 남자는 허겁지겁 트럭에서 내려 데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그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데니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차에 탄 사람들은 화장실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숲속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다고요. 그 남자가 한 말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그의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이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어두운 숲속을 향해 빠르게 되돌아가는 발자국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갑자기 죽어버린 토끼들. 저희 어머니는 유년 시절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외갓집은 산중턱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잊지 못할 일을 겪으셨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른다는데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일 거라고 추측은 하십니다.
어머니는 주무시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마당으로 나오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밤중이었는데도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주위가 온통 하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있으면 우리가 주위를 못 보는 것처럼 어머니는 그 빛 때문에 마당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 한가운데에서 뭔가 무거운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 나이였지만 본능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외가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토끼를 철장에 넣어서 키우곤 했는데 외가댁에서 기르던 토끼들이 모조리 죽어 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토끼들은 겉에 그 어떤 외상도 없이 마치 잠든 것과 같았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께서 가죽이라도 건져볼까 하는 생각에 죽은 토끼의 배를 가르자 더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토끼의 내장이 모두 검게 타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시커멓게 타 쪼그라든 숯덩이처럼 토끼의 배에는 있어야 했던 내장 대신에 검은 숯덩이만 가득 있더랍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 모두 싱싱했고 피도 조금도 변색되지 않았더랍니다. 마치 방금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토끼는 그 어떤 외상도 없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서 어머니는 그 일을 가끔씩 회상하실 때마다 그 빛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아직도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자신이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네요. 네 번째 이야기, 집안의 귀신.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저 단 둘뿐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출장을 가시거나 하면 며칠씩 혼자 지내곤 했습니다. 당시 저는 밤이 무섭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어머니께서 안 계시는 날이면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놀다가 자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여름이 막 시작되던 무렵입니다. 저희 집은 연립주택이었는데 거실 창문이 동남쪽이고 그쪽 방향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방은 텔레비전과 마주 보이는 곳이었고 방문은 부연 유리가 끼워진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께서 안 계셨고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잠깐 누웠을까 싶은데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문 너머를 보니 희뿌연 유리 너머로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끄고 잤을 텐데 별 생각 없이 리모컨으로 다시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려고 하는데 또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리모컨이나 텔레비전 둘 중 하나가 문제가 있나 싶어 어기적거리며 일어나 거실로 가서 아예 전원을 뽑았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뒤통수가 좀 근질근질하는 게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는데 기분이 영 찜찜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몇 분이나 지났으려니 거실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깍, 딸깍. 문이 유리로 내다보아도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방문을 열었더니 텔레비전 앞에 뭔가 시커먼 것이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것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냥 시커먼 모양도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기괴한 그것이 분명 저를 향해 돌아본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것은 귀신이라는 느낌마저 없이 마치 연기나 구름의 덩어리처럼 조금은 이상한 형태로 저를 지켜보다가 정신을 차린 제가 방에 불을 확 켜는 순간 안개가 흩어지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조금 밝아진 것이 자세히 보니 텔레비전 아래쪽에 전원 버튼에 덮개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 딸깍 소리는 그 뚜껑을 열 때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를 때 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히치하이커에게 당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기 바로 직전에 당신은 그를 발견했다. 그는 도로 옆에서 엄지를 치켜든 채 차를 태워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평소에 당신이라면 히치하이커들을 보고 그냥 지나쳤겠지만 너무나도 적막한 시골길의 분위기가
그를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기엔 기분을 꺼림칙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그의 앞에 차를 멈춰 세웠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니 얼마나 그가 고된 길을 겪어왔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넉마를 뒤집어 쓴 채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근 몇 주 동안은 면도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어디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당신은 창문을 내리며 그에게 물었다. 형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그 남자는 누런 이빨을 보이며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다. 당신은 GPS를 체크하고 멀지 않은 곳에 주유소가 있다는 걸 알아챘다. 당신은 히치하이커에게 그곳에서 내리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 또한 동의했다. 당신이 문을 열자 그는 미끄러지듯이 차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차 안에 퍼지는 냄새에 잠시나마 이 히치하이커를 태우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지만 당신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거라곤 운전을 하는 것뿐이었다. 당신은 라디오를 틀었지만 차 안은 지지직거리는 잡음으로 가득 찰 뿐이었다.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당신은 라디오를 끄며 그에게 물었다. 제시요. 형씨는?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이게 전부였지만 어느새 당신은 자신에 대해 더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당신의 새 직장과 새 집, 그리고 이 도로의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거 멋지군요. 제시는 말하며 미소 지었다. 당신도 미소를 지어 보내자 제시는 이내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은 백미러를 흘낏 쳐다보고는 당신의 치아가 누렇게 물들어 있는 걸 발견했다. 얼른 당신은 입을 닫았다. 내 이가 항상 저렇게 나빠 보였었던가? 길 위에 있으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당신은 물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게 있었지. 이게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제시는 창문을 내다보며 말했다. 글쎄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는데 말이죠. 당신은 그의 깨끗한 셔츠와 청바지를 바라보며 농담을 했다. 그의 옷은 당신이 걸치고 있는 거적대기하고는 전혀 달랐지만 무엇인가 친숙함이 느껴졌다. 제시가 무언가 중얼거렸다. 턱수염은 가려워지기 시작했고 당신은 마지막으로 면도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내려 했다. 얼굴에 가로지르는 흉터들이 옥신거렸다. 차는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신은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운전을 하고 있는 건 제시였다. 갑자기 차는 주유소의 밝은 불빛 아래에 끼익 소리를 내지르며 멈춰섰다. 자, 도착했네요. 제시가 말했다. 당신의 작은 단편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며 비명을 내질렀다. 이건 당신의 차고 당신의 삶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한 거라곤 차에서 내려 가방을 끌고 길바닥에 나가는 것뿐이었다. 행운을 빌어요. 누군가가 곧 당신을 태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제시는 차 문을 닫기 전에 말했다. 당신은 그가 차를 몰고 떠나가는 걸 지켜본 뒤에 도로를 향해 엄지를 치켜든 채 차를 태워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6번째 이야기. 길거리의 사람들. 공원에서 너에게 다가갔을 때 넌 노숙자 신세처럼 보였어. 옷은 다해지고 눈은 벌겋게 충혈된 채로 코만 훌쩍거렸지. 누군가에게 있어선 연휴 기간은 괴로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앉은 벤치 옆에 앉자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 이봐 친구, 어떻게 지내? 난 정중하게 물어봤어. 그닥 넌 대답했어. 직장에서 잘렸어. 말이 된다고 생각해? 크리스마스 바로 코앞에서 잘렸다고. 여친은 내가 빨리 직장 안 찾으면 집에 쫓겨나게 생겼다면서 계속 쏘아붙인다고. 그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고. 친구들한테 죄다 연락해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해. 내가 예전에 몇 번씩이나 부탁했다고. 있잖아, 가끔씩 말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모두 더 괜찮게 살았을까 생각이 드네. 너는 꽤나 놀랐던 것처럼 보였어. 마치 새파란 타인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놔버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말야. 뭐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영향에 익숙하지만 난 알아. 그렇지 않다는 걸. 난 말했어. 들어봐. 아마 믿지 못하겠지만 난 사실
너 같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천국에서 온 천사야. 아님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내가 보여줄까? 너가 얼마나 모두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난 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을 만들어내곤 종을 울렸어. 갑자기 우린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어. 우리 어디에 있는 거야? 네가 물었어. 내 여자친구가 있는 데로 데려왔어. 너 없이 얼마나 내 여자친구가 슬퍼하는지 보자고. 우린 창문을 들여다봤어. 집안은 인상적인 인테리어와 비싸 보이는 가구로 가득 차 있었어. 내 여자친구는 엄청나게 잘생긴 남자와 손을 꼭 붙잡은 채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남자의 말에 그녀는 웃으며 옆에 앉아있는 너무나도 예쁜 자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 그치만 나 없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잖아. 넌 충격에 빠진 채 소리를 질렀어. 진짜 미안해. 우리 딴 사람을 봐보자. 내가 다시 종을 울리자. 우린 내 부모님 집 앞에 와 있었어. 그때 너랑 비슷하게 생긴 한 젊은 남자가 집 밖에서 걸어오고 있었어. 저거 내 동생이야? 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데. 내 동생은 몇 년 전에 죽었단 말이야. 굳이 추측해보자면 너가 동생 근처에 있으면서 동생이 운전할 때 과속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살아있는 걸 거야. 난 그때 내 표정을 봤어. 내 부모님이 집 밖으로 나와서 내 동생을 꼭 껴안아주고 미소 짓던 걸 바라보는 너의 표정을. 너에겐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안아주지 않았었는데. 세상에, 빨리 돌아가줘 제발. 1초라도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겠어. 난 종을 울렸고 우린 너의 존재 때문에 모든 게 더 끔찍해진 이 세계로 다시 돌아왔어. 넌 허겁지겁 따라났고 난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했어. 약, 총, 아니면 그냥 높은 다리에서 뛰어내릴지도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걸 보여준 이상은 넌 더 이상 살아가진 않을 거란 건 알 수 있었어. 그야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물론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었어. 하지만 넌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잖아.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난 모자를 벗고 내 뿔에 바람 좀 씌워주면서 계속 걸어갔어. 연휴 기간에 잔뜩 우울해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야. 7번째 이야기, 대학교의 귀신. 저희 학교는 예대가 다른 과의 건물에 비해서 많이 낡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공동작업실마저도 예대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데다 가는 길은 포장조차 되지 않은 자갈길입니다. 공동작업실, 즉 실습동은 거대한 컨테이너에 가까운 건물입니다. 모두가 불만을 토로했지만 신설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탓에 내년을 기약하며 그곳에서 실기 수업도 과제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만은 여전히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지만 워낙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워서 낮에도 사람들이 좀처럼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졸업생부터 가까운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도 귀신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조금 그렇더라도 낮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사실 귀신보다 학점이 더 무서운 법이죠. 그날도 과제를 잘 만들어서 내겠다는 열정으로 거의 이틀을 철회한 끝에 만족할 만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작업을 정리하고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밤중이라 조금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손에 묻어있던 물감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아서 그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건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을 씻던 도중에 검고 가녀린 손이 제 왼쪽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시선을 확인이라도 하듯 제 눈앞에서 손이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친 마음에 아 뭐야 진짜 하고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화장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인기척 같은 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피곤한 탓에 헛것이 보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 똑똑히 기억합니다. 목덜미부터 제 어깨로 손등까지 어루만지는 그 차가운 손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소름이 돋아서
수돗물조차 잠그지 못한 채로 화장실을 나와서 그대로 실습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누군가 장난친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 불이 커져 있던 곳은 예대 실습동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옆방인 연극영화과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인 음대 실습동에 불이 꺼져 있는 걸 화장실에 가기 전에 제 눈으로 확인했고 야간 작업을 신청한 학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에는 얽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부근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야심한 시각에 한 여대생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목을 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화장실이 생기고 화장실에 갔던 사람 중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속출하자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귀신의 출몰 빈도가 더욱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실습동을 철거하고 저는 리모델링 된 예대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신설 건물은 사정상 쓰지 못하고 다른 과에게 양도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예대 건물의 화장실 창밖을 보면 아직도 실습동 너머로 그 화장실이 보이곤 합니다. 8번째 이야기, 보일러실의 귀신. 누구나 자는 위치나 방향은 거의 변함이 없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제 방에서 혼자 보통 머리를 부엌과 맞닿는 벽 쪽 방향으로 두고 자는 편이었습니다. 잠버릇이 좋지 못한 저는 그날따라 양팔을 올려 만세 자세를 하고 부엌과 맞닿는 벽 쪽에 가까이 붙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데 그날은 유독 손과 벽 사이의 거리가 약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참 신나게 자고 있을 때 손목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에 잠에서 깨어난 저는 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위에 눌려 움직여지지 않는 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목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차마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지만 그 감촉은 분명 누군가의 손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당시 저는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 그 손이 부엌으로부터 뻗어져 나왔다고 스스로 단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몸과 벽 사이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해 나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말 당연한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하튼 깊이 생각할 틈도 놀랄 틈도 없이 그 손은 강한 악의 힘으로 저를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에 눌려 몸은 움직여지질 않고 그렇다고 벽 쪽을 올려다보면 무언가 절 바라볼 것만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후 가위에서 풀려났고 체력을 모두 소진한 것처럼 풀려나자마자 바로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의 언니와 이야기하는 도중 언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해준 이야기는 부엌에서 자던 도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단독주택으로 부엌에 보일러실이 붙어 있어서 집에서 부엌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몸이 피곤할 때면 부엌에서 자주 잠을 청하곤 했는데 그날도 언니는 홀로 부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여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언니의 눈에 어떤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언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언니의 머리맡에 앉아서 언니를 지그시 바라보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언니도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어떤 위화감도 느끼질 못하고 할머니, 왜 할머니, 왜요? 그렇게 말을 걸다가 어느 순간 퍼뜩 정신이 들어보니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고 분명히 꼭 닫아두었던 여닫이 문이 30cm 정도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자신에게 아무 해코지도 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보기만 했으니 나의 수호신이 아니냐는 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였지만 저는 마냥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잡아 끌려 했던 부엌으로부터 나왔던 손 그리고 언니가 목격한 할머니와 열려있는 문 찜질방처럼 뜨거운 부엌에서 잠을 청했음에도 유독 저의 몸만 안 좋아진다는 점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이상한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고향에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북소리가 들리던 때에 근처에 있던 낡은 집이 철거되어 있었고 처음 보는 작은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흐르는 하천 주변을 공사하면서 깨끗하게 신축하였다고 합니다. 기분 탓인지 주변에서 느껴지던 으스스한 기운도 한껏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